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열이틀 직간접 공격을 주고받은 데 이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는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이란이 미군의 공격에 대응해서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조금 전 다시 보복을 시작했다고요? 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군사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바레인 드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틀 연속 이란을 겨냥한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재 시간 토요일 미 해군 5함대가 주둔하고 있는 바레인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은 긴장 완화 노력이 진행되는 중에 공격을 계속해서 평화 노력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이란을 규탄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지 내 주요 시설이 파괴돼 4억 달러, 약 5,500억 원 상당의 복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의 배후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미군 연계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혀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외무부는 그러면서 미국의 공습에 대한 방어적 차원이라고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 고문도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긴장을 유발해 종전 합의를 위반했다면서 대응을 신속하고 단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 한 척이 또 정체불명의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고 영국 해군의 해사무역기구가 밝혔는데요. 이란의 소행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미국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보복일 거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합의에 서명한 지 9일 만인 전날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을 계기로 다시 충돌하면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종전 양해각서 이행의 또 다른 변수죠. 레바논 전선에서도 충돌이 벌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을 멈추기 위해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평화 기본 합의안을 서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공격을 받은 뒤 성명을 내고 전날 합의는 굴욕적이고 주권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이 이스라엘의 점령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المقاومة من كل لبنان طرح خطير جدا يتجاوز كل الخطوط الحمراء. 이에 맞대응해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안보지대에 장기 주둔 지시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평화 합의의 원칙은 헤즈볼라가 레바논 전역에서 무장 해제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병력을 철수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המחייבת את פירוק החיזבאללה מנשקו בכל לבנון ומבהירה כי עתידה של לבנון לא יוכתב עוד על ידי איראן והחיזבאללה. 네, 베네수엘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27일 저녁이 되면서 지난 24일 저녁 지진이 발생한 지 72시간, 3일이 다 되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당국과 국제구호대, 시민들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기 위해 긴박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의 72시간 동안 무너진 건물에 갇혀 있던 여성 등 극적인 구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Ahorita es que estamos recibiendo ayuda de los que vienen de afuera. Han sacado ya cantidades de muertos los mismos personas de aquí. 동시에 사망자 수도 빠르게 늘어서 베네수엘라 당국 집계 사망자는 1,430명으로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상자 수는 3,200여 명이며 가족들이 신고한 실종자 수는 최소 68,900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연쇄 강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이
약 10조 원으로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의 6%에 달한다는 유엔의 잠정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은 도로와 교량 등 공공기반 시설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장기 재건 비용까지 포함하면 직접 피해액의 1.5에서 최대 3배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렇게 사상자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의 강진 피해 현장에선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약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군대를 보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차례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 라과이라주의 한 마을. 강진의 폐허가 된 건물 사이길로 잔뜩 짐을 든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뭔가를 들고 나와 바쁘게 움직입니다. 무너진 창고와 상점,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그냥 물건을 갖고 나오는 이재민들입니다. 주로 먹을 것과 식수, 의류 등 생필품입니다. 경찰은 생존을 위해 기초 생필품을 약탈할 때는 사실상 묵인해주고 있다고 현장 자원봉사자들은 전했습니다. 단 현찰이나 자동차 부품 등 필수재가 아닌 물품을 훔칠 때는 막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라과이라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 치안 유지와 구호 활동, 지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impiar la vialidad que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militarizar el Estado, como ya lo pueden apreciar. 베네수엘라 정부는 치안 유지와 순조로운 구호 활동을 위해 현지 시간 26일 오후 8시부터 재해 지역 접근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과이라 지역에는 2,600톤 규모의 식량이 배급 분배됐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고 있지만 주요 기반 시설 마비와 중장비 부족으로 수습과 구조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국제 구조대들이 현장으로 향하면서 절망 속 희망의 끈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겹겹이 뭉개져 버린 현장에서 구조대가 희생자를 꺼내 옮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색 구조는 중장비 하나 없이 오직 삽과 곡괭이 맨손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4시간 만에 구조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No tenía muchas herramientas, no conseguían ¿cómo se llama? El cincel, la broma, el esmeril, la broma, y le dieron con las uñas. Yo también ayudé porque me pasaron una herramienta y yo... 이런 절박함 속에 멕시코를 비롯한 각국 구조대도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Venimos con todo nuestro amor, con toda la solidaridad con ustedes. Sí, porque lo que ustedes están sufriendo ya. 유엔은 피해 복구 평가와 함께 국제 지원이 신속하게 확대되고 있고 여러 국가에서 도시 수색 구조팀이 파견되고 있어 효과적인 배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0 of these teams are deploying to Venezuela with more than 1,600 personnel, 100 dogs coming from a wide variety of countries. 이와 함께 각국에서 구호 물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베네수엘라 교민들도 고국에 있는 친척과 동포들을 위해 필수 물자 조달에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남아공전 패배로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진 홍명보호 축구대표팀이 과달라라 베이스캠프에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전날 하루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추스른 축구대표팀은 과달라라 훈련장에 집결해 다시 훈련에 임했습니다. 조별리그 전적 1승 2패로 조 3위에 자리한 대표팀은 12개 조 3위 팀 중 32강 진출 마지노선인 8위까지 순위가 하락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표팀의 32강 진출 여부는 조별리그 경기가 남은 다른 조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극적으로 32강에 진출하게 되면 다음 달 4일 미국 시애틀에서 G조 1위 벨기에와 만나게 됐습니다.
32강 자력 진출에 실패한 우리 대표팀은 남은 조들의 경기 결과를 지켜보는 중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확정한 경기 일정에 따르면 우리가 속한 A조 3위가 32강에 오를 경우 G조의 1위와 맞붙게 됐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처음 진출한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조별 예선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32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썼습니다. 카보베르데는 북중미 월드컵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예선 성적 3무승부, 무패로 조 2위에 올랐습니다. 카보베르데는 J조 1위에 오른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다음 달 4일 32강전에서 만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두고 지나친 자신감으로 통합을 강조하다 핵심 지지층이 공격받는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면 김민석 총리는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세력 전체를 흔들고 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정치 비평에 나선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포용과 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또는 이것이 지향해야 될 목표이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이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한 건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 상스러운 철거 전문이 투입돼 핵심 지지층을 공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구주류인 친노 친문 세력을 향해 멸칭 용어까지 써가며 공격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지금 여권은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려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과거 윤석열 정권 때 나경원과 안철수의 출마를 막던 일과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에서 특강을 통해 최근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정당 지지율 역전 현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하게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전체 리더십을 흔들어 자칫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나 난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 현재로서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과잉 자신감에 의한 역사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김 총리는 또 지방선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만큼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국정을 이끌 정당의 틀을 토론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무슨 친 누구냐, 친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민주당은 그 결과를 놓고 책임 있는 정당답게 여당답게. 김 총리는 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도 참석해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절제돼야 한다며 유 작가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한다며 선거를 주도했던 정청래 대표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는 법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을 비판한 이후 올라온 글이라 정치권에서는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일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나눴다는 이 대화 내용을 놓고 일각에서는
야권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리기 5분 전에 일각의 호남 지역 산업 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호남에도 용수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인 반도체까지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당권 다툼을 위한 정치적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호남에 돈을 풀게 해 친명계 후보를 도와주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당권 경쟁의 무대가 아니며 국가 전략 산업은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용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 포용 노선을 직격하며 전당대회를 친명대 비명구도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SNS 글은 원칙적인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으로 대규모 불복 소송전이 예고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선관위의 과실을 선관위 스스로 심사하고 이후에 법원으로 가더라도 사법부에서 맡은 선관위원장의 과실을 다른 법관이 따져봐야 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낙선자와 유권자의 줄 소송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송의 첫 관문부터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 무효 소송의 전심 절차인 선거소청은 책임 당사자인 선관위가 스스로 과실을 따지는 이른바 셀프 심사 구조입니다. 선관위가 과실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법원에서도 공정성 논란은 남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시도선관위원장은 각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의 중대 과실 여부를 다른 대법관이 판단해야 하고 시도선관위원장인 현직 지방법원장의 행정처분을 고등법원 동료 법관이 심리해야 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꼭 현직일 필요 있느냐. 정치적 중립성이 뚜렷한 전직 대법관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계속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직 법관이 위원장이 되면 곤란하죠. 재판을 맡아야 하는 법원의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는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선거 무효 소송을 어느 법관이 맡게 될지 내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현실적으로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신뢰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선거 관리와 분쟁 심판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셀프 심사의 동료 재판까지 공정성 논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라도 선관위 통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김건희 씨의 형사재판 3기 가운데 2개의 1심이 마무리됐습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건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 1건인데요. 종합특검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김 씨가 추가 기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가 조작과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모두 3건의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뒤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이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1심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통일교회 국민의힘 집단가입 의혹 사건만 1심에 남아있습니다.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의혹으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 전 본부장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재판에서 신문할 증인을 정하고 증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준비 절차가 길어지면서 첫 공판도 한 달 뒤에나 예정된 상황이라 1심 마무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의 형사재판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 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참고인 소환을 거부했지만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하 검찰구성원을 상대로 한 특검 조사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김 씨를 향한 특검의 수사망이 얼마나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씨가 매관매직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선상파티 의혹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무혐의 처분한 김 씨의 개입 여부를 이번에는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른바 선상파티 의혹은 지난해 1월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두 사람이 지난 2023년 여름 휴가 당시 군 안보자산인 해군 함정과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군의 안보자산이 윤석열 부부의 유흥에 이용돼서 되겠습니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5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은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김 씨가 행사 준비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고 일련의 부당 지시는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만 다금바리회 공수와 노래방 기계 설치, 무리한 항로 변경 등을 주도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보완 수사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당시 경호처 간부들의 혐의를 더 명확히 다져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김건희 씨의 직간접적인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관련 특검 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이후 경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필요한 경우 김 씨 조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 선상파티 의혹의 전모가 더 선명히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최대 여성 교정 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의 수용률은 이미 120%를 넘었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제대로 된 교정이 불가하다는 게 현장 교도관들의 우려인데요. 과연 실태가 어떨지 유서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 수용자가 보호실 안에서 고성을 질러댑니다.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비상벨을 누르고 계속 소란을 피워 격리됐지만 쉽사리 진정되지 않습니다. 나 죄가 없다고요! 정신질환을 겪는 수용자가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하거나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모두 실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있었던 수용자 난동 사례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이은혜 등 국민적 공분을 산 강력사범을 비롯한 각종 범죄자가 수용된 이곳은 이미 과밀 상태입니다.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수감된 건 740여 명, 이미 수용률 120%를 넘어섰습니다. 교도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과밀 수용 문제의 실태가 어떨지 YTN 취재진이 직접 수용자가 돼봤습니다. 7, 8, 9, 10, 11, 번호 끝. 5평 남짓 방에는 다 같이 앉기만 해도 서로 다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공간은 한정돼 있지만 수용자는 매해 꾸준히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6년 사이 관리가 까다로운 마약 사범은 2.1배, 정신질환 수용자는 1.9배, 외국인 수용자도 1.8배 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정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우려.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 검토에 더해 교정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이유입니다. 영구히 격리할 수 없어요. 언젠가 다시 사회에 복귀해야 됩니다. 또 개과천선해갖고 제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시 들어와 버리면 이 사회가 치료할 대가들은 훨씬 큽니다.
수용자 대부분이 결국 언젠가 사회로 복귀하는 만큼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또다시 무고한 범죄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7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대낮에 도심 아파트 앞 언덕을 뚫고 돌진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고령자 운전사고를 반대로 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나무가 빽빽한 언덕을 뚫고 승용차가 상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대낮에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부분 보닛이 그대로 열렸습니다. 승용차와 부딪힌 나무들도 힘없이 부러져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평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라 자칫하면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차가 뒤집어지건 하다가 공중부양하듯이 개놈 소리 내면서 가드를 받고 거기 커다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가 다 부러졌고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7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이나 자동차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냥 운전자는 그냥 걸어 나오시고 멀쩡하시고 탭을 좀 긁히고. 근데 그분 말씀으로는 브레이크가 안 밟혔대요. 딱딱했대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세요.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습니다. 매년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 설계와 신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심해지는 집중호우는 천둥과 번개까지 동반합니다. 지난해 여름 충남 서산에 극한호우가 퍼부을 때 하루 만에 무려 2년치에 달하는 벼락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올 여름도 대기 불안정이 일찍 시작되고 있어 폭우와 함께 낙뢰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7일 충남 서산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우. 이와 함께 쉴 새 없이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하루 동안 쏟아진 낙뢰가 무려 2,570차례, 2년 동안 떨어질 벼락이 하루에 쏟아진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한 해 낙뢰의 22%가 이날 하루에 집중됐습니다.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랐고 기상 관측 장비가 벼락을 맞아 강수량 자료 전송이 한동안 끊기기도 했습니다. 낙뢰는 대기의 상층과 하층 온도차가 크고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생깁니다. 높이가 12km에 달하는 정란운 속 입자들이 부딪히며 마찰을 일으키고 구름 아래쪽에 모인 음전하가 땅에 있는 양전하와 만나며 1억 볼트 넘는 전압이 발생하는 대지방전, 즉 낙뢰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해 전국의 낙뢰 횟수는 10만 6,750차례로 최근 10년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낙뢰가 특정 지역과 시기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충남 전북 서해안 지역의 단위 면적당 낙뢰 횟수는 평균의 5배를 웃돌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발달한 데다 서해를 중심으로 따뜻한 대기가 유입되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대부분 동반됩니다. 서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오는 동아시아 몬순 기류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구름들을 많이 발생시키면서 낙뢰가 많이 친다라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많은 그런 강수를 유발하는 극한 강수,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폭염이나 폭우와 달리 낙뢰에는 기상특보가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번개를 보고 30초 이내에 천둥 소리가 들린다면 즉시 건물이나 자동차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등산, 골프, 낚시 등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예보를 확인하고 폭우가 예상된다면 야외 활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여름치고는 아직 기온이 선선하고 바닷물 온도도 낮았지만 벌써부터 수영을 즐기는 여행객도 있었습니다. 김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바다와 넓은 백사장, 시원한 바람이 여름 손님을 맞이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해변을 찾은 사람들은 가벼운 산책을 즐기거나 바닷물에 발을 살짝 담그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추억을 사진에 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늘 기온이 22도씨 남짓이고 바닷물 온도도 비슷하게 낮지만 바다에 뛰어든 사람도 간혹 눈에 띕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바닷가에서 시원하게 한번 놀아보려고 왔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시원하고 파도도 많이 쳐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아직 색색 파라솔이 만드는 장관이나 수많은 피서 인파로 이른바 물반 사람반 풍경이 펼쳐지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찾아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여름 첫 여행이라서 너무 좋고요. 오랜만에 바다 보아서 너무 좋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날씨는 조금 춥긴 추운데 그래도 물은 괜찮은 것 같아요. 부산 지역에서는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먼저 개장했고 광안리 등 나머지 해수욕장은 다음 달 1일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개장 기간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피서객이 1,000만 명 가까이 찾았는데 올해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공장에서 만들어 조립하는 이른바 모듈러 주택 들어보셨죠? 이제는 집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가전과 플랫폼까지 주택 설계 단계부터 맞춤형으로 구축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나만의 집을 만들 수 있게 됐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건물의 80% 이상을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한 2층짜리 모듈러 주택입니다. 집안 곳곳에 가전제품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스스로 작동합니다. 주방에서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고 연기가 감지되었습니다. 로봇 청소기 카메라를 통해 집에 혼자 있는 반려동물의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한 외부인이 현관에 나타나면 즉시 경고하고 친구를 초대하거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집 환경도 상황에 맞게 바뀝니다. 삼성전자가 모듈러 주택 업체와 손잡고 설계 단계부터 인공지능 가전과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한층 더 똑똑한 집을 구현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말 한마디면 조명이 자동으로 꺼지고 커튼이 쳐지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빅스비, 나 나갈게. 완공 이후 가전을 채워 넣는 방식 대신 집을 짓는 단계부터 가전 네트워크와 전기 배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함께 설계했습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단독주택의 보안과 화재 누수 위험, 에너지 효율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AI 가전을 탑재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실제 주거 환경에서 겪는 번거로움과 고민들을 삼성의 AI 기술로 적극 해결한 결과입니다. 국내 모듈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스마트홈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주거 형태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고질적인 여성 화장실 대기 대란을 막겠다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존의 공공 화장실을 손질해서 여성용 변기를 늘리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신박한 화장실도 등장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지하철이나 상가 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여자 화장실 앞에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섭니다. 유명 맛집줄 못지 않습니다. 공연이나 행사가 열리기라도 하면 1시간 넘게 줄 서는 건 다반사. コンサート会場とかだともう30分以上とかはあります。駅だと10分とか15分。 다른 나라보다 일본은 특히 더 심합니다. 男性用のトイレの列は並んでるのは見たことない気がします。 우선 변기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전국 화장실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여자 화장실 수가 남자보다 4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건물이 많은 탓이 큽니다.
建築って長い寿命を持ってますね。40年とか80年ぐらいから80年ぐらいの寿命で、その時代のものが残っているので、女性はあんまりその当時外には出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 화장실 이용 시간이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량 길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도 대기줄이 너무 심각하다는 불만이 쇄도하자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을 지을 때 여자 화장실을 더 많이 지으라고 지침을 만든 겁니다. 당장 화장실을 늘리려면 기존 시설을 바꿔야 하는데 리모델링에 돈이 많이 들고 여자는 남자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해서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増やしてほしいです。並ぶの嫌ですね。こんな風にぐずっちゃうんで。はい。 머리를 쥐어짠 끝에 신박한 화장실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벽이 움직이는 화장실입니다. こちらが動く壁になります。 여성 이용객이 늘면 화장실 구분 칸막이를 움직여 남성을 줄이고 여성 칸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또 이런 화장실도 있습니다. 벽에 붙은 QR코드를 찍으면 주변에 비어있는 화장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한 곳에 몰리지 않게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여성 화장실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DC 유니버스의 새로운 히어로 슈퍼맨의 사촌 슈퍼걸이 출격합니다. 그 외 개봉 영화까지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향을 떠난 뒤 우주를 떠돌며 술에 빠져 지내는 슈퍼맨의 사촌 슈퍼걸. 해적단에게 우주선을 빼앗기고 반려견 크립토마저 치명상을 입자 추격에 나섭니다. 선한 영웅의 상징인 슈퍼맨과 달리 상처와 방황을 겪어온 인물이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My cousin and I have very different ideas about what it means to be a hero. He sees the good in everyone, and I see the truth.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로 유명한 제임스 건이 이끄는 DC 유니버스가 지난해 슈퍼맨에 이어 선보이는 신작입니다. 해성 충돌로 문명이 무너진 뒤 5년 뒤 벙커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새 정착지를 향해 목숨 건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편이 재난 속 생존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폐허가 된 세상에서 다시 터전을 일구려는 의지를 조명합니다. 아이슬란드의 광활한 자연을 배경으로 재난 이후의 황폐한 지구를 압도적인 규모로 구현했습니다. Sink into the chair. 공포 영화에 익숙한 클리셰를 비틀어 웃음을 끌어내는 패러디 코미디입니다. 스크림, 서브스턴스, K-팝 데몬헌터스까지 장르와 세대를 넘나들며 풍자합니다. 2000년대 초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무서운 영화 시리즈의 6번째 작품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공격을 받은 일본 수송선이 침몰 위기에 놓입니다. 배 안에는 1,800명이 넘는 영국군 전쟁 포로들이 갇혀 있는 상황. 모두를 바다에 수장하려는 일본군에 맞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나선 섬 주민들의 용기와 연대를 그린 실화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아침엔 선선합니다. 현재 서울은 22.4도, 대구는 18도로 꽤 서늘한데요. 낮에는 불볕더위입니다. 서울과 대구 모두 32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옵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합니다. 특히 경기 남부는 오존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2.4도, 안동이 17.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를 비롯해 청주와 대전 32도, 대구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